오늘 아침 주요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전 수주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선 잘 해결될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을 미 대선 이후 감행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해리스를 발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전국 평균 동률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에 대해 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을 향해 금지선을 넘었다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전원 공급 장치에 고장이 생기면서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찜통 속 열차에 40여 분간 갇혔습니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저녁 체코 프라하성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과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는 미 전문가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 새 행정부의 4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행정부가 자리 잡기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은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하며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1일에서 엿새간 전국 투표의향층 유권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같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대선 TV 토론 이후 유권자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토론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남겼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접한 북부 전선의 군사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를 공격해 그들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접경지 데이르 카눈 엔나흐르 지역을 대규모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를 이용한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영상 연설에서 이번 사건은 학살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고장이 나서 퇴근길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노원역을 출발한 열차는 창동역으로 진입하던 중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과 방송 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40여 분간 갇혀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이 이뤄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유아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당일 작성한 전자예진표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 2달 만에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파벨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나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e jsme připraveni i v nejhorším případě na variantu, že by k ní dojít nemuselo. Ale jak říkám, ta pravděpodobnost je velice malá. 두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는 물론 바이오와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까지 방문 첫날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에 이어 원전 설비 생산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앞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때처럼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한 체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룰 거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차기 미 대통령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일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시드 사일러는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건 도발 가능성을
교묘하게 암시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Uranium enrichment, very subtle. Subtle way of putting out there, oh, by the way, all of you have been debating whether we have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Let us show you how advanced it is. 다만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대규모 도발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볼 때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 새 행정부와의 4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They would wait until the administration with whom they will have to deal was actually seated and in place. There's a lot of bad things short of that they could do. 또 김정은은 핵 역량을 제한하려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며 따라서 대화를 거부하기 힘든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캐트린 캐츠도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핵실험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at would definitely irk China, and therefore it has a potential to really mess with Russia too. If you get more international attention on, maybe China coming back a little bit towards a sanction.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 등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러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수백만 달러를 이체하고 연료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데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러 간 금융거래는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자신은 전임자와 달리 인플레이션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그 독립성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연준 의장과 대화한 적이 없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는다면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비컷 다음 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현지 시각 19일 오전 11시 40분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7% 오른 243.1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19일 오전 11시 58분 기준 시가총액 1위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3.51% 오른 228.4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판매 부진 소식에 지난 17일 216달러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이번에 단숨에 230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시가총액 3위 엔비디아 주가도 한때 4.82% 오른 118.84달러 안팎을 찍었습니다.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에 대해 헤즈볼라 수장이 직접 이스라엘이 금지선을 넘었다며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맞받으면서 그동안 계속돼왔던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통신기기 동시다발 폭발을 학살이자 선전포고로 규정한 나스랄라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멈추지 않으면 접경지대 피란 주민의 귀환은 불가능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وسيواجه بحساب عسير وقصاص عادل من حيث يحتسبون ومن حيث لا يحتسبون. 이스라엘은 나스랄라의 연설이 방송되는 동안 보란 듯이 레바논 수도 상공에서 전투기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레바논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 계획을 승인했다며 헤즈볼라를 압박했습니다. היעד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전면전 발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접경지대에서 교전을 계속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인기와 미사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졌고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으로 응수했습니다. 한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를 부비 트랩으로 사용한 이번 공격은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피해를 입혀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What's being done is very little different conceptually from what Hamas does when it tries to lob rockets at unaimed rockets, unguided rockets at civilian areas. 하지만 가깝게는 가자 지구 남부 라파 공격부터 멀게는 팔레스타인 점령 자체까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가로막진 못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자국 본토를 타격할 땐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러시아 하원 의장이 경고했습니다.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현지 시간 19일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서방국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치른 희생을 잊은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서방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무인기 생산량을 140만 대로 지난해보다 10배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무인기 공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지 수미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루어진 공습으로 1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인 요양시설이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러시아가 몰랐을 수가 없다며 이번 공격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추석 당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연수도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5시쯤 서울 방학동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벽돌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충북 충주시의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 5번째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들을 성희롱하는 메시지를 국가정보원 직원과 주고받은 신문사 현직 논설위원이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의 음료에 독성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탄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와 공범인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고흥군 영남면에 있는 갯바위에서 공양하다가 파도에 휩쓸린 60대 무속인 A씨가 어제 낮 2시 10분쯤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의 눈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10대에게 단기 4개월, 장기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이 알몸으로 주택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대마 재배 흔적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던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봄봄이 역외 탈세로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외 계좌를 통해 매출을 은닉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법인세 3억여 원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에어컨도 안내방송도 안 나오는 찜통 속에 40여 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3시간이나 늦게 이륙을 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창동역으로 진입하던 열차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도 방송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 40여 분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먹통해. 방송도 안 되고 오늘같이 더운 날 완전 밑에
뻥 된대잖아요, 지하철 안이. 이게 덥고 엄청 힘들죠. 서울교통공사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기를 바꾸고 목적지도 인천공항으로 옮긴 뒤에야 겨우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인천공항에 내려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이 난 세대 안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단독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걸 권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맞아서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 65세 이상 성인은 나이대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으셔도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외 접종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통하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접종 당일 쓴 것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건당국은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전국에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전남 장흥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에도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륙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 부산 28.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휴일인 모레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다녀온 직후인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으로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계는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 회장과 1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자세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여야 의정 협의체 등 현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19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화통일의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일성 주석이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조건을 걸었다며 이 두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고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평화와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북한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9분쯤 북한 평안남도 대흥 북북서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7시 41분쯤에는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 동쪽 7km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예고했던 대로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앞서 검토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쟁점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라산 같은 추석 민심을 확인한 만큼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여당 반발을 뒤로한 채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을 관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권을 갖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히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할 때면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며 본회의에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정쟁용 악법들이라고 깎아내리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회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제2요구에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다만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내 의견 수렴 끝에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부당함을 설명한 만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특별히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일부 있었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무용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필리버스터로 의도치 않게 논란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힙니다. 이번 쟁점 법안들도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 그리고 폐기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높은데 또 한 번 도돌이표 대치 정국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47%로 6월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연체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해 자산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름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용역중개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수료는 챙기면서 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인 걸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비철금속 재련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 씨 가문과 장 씨 가문 간에 75년간 이어져 왔던 동업이 깨진 건데요. 모기업인 영품그룹과 손잡은 MBK 파트너스는 현 경영진이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측은 결국 중국에 회사를 넘겨주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장병희, 최기호 상업주의 뜻으로 75년 동안 지켜진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공동 경영 원칙. 3세 경영에 접어든 뒤 핵심 계열사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영풍그룹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손을 잡고 추가 지분을 매입해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고려아연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MBK 파트너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경영진을 비판했습니다. 현금을 물수듯하는 거다 이거는. 일반 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는 이 회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순부채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특히 해외 M&A 실패 사례와 함께 최 회장의 SM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경영권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종 기업임을 강조하며 중국에 회사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거듭 선을 그었지만 고려아연 측은 MBK 파트너스 일부 펀드에 중국 자본이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인수할 경우 회사가 중국 배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상이 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려아연 노조도 적대적 인수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고 재련소가 있는 호주 퀸즐랜드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일단 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최소 7% 이상의 지분을 매수해 경영권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75년 동안 두 집안의 공동 경영으로 글로벌 1위 회사로 우뚝 선 고려아연. 3대에 이르러 결별이 확실시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이 반민주적 수사 외압을 한다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공원연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난 10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이 집단 반발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심위 직원은 언론인이 아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수사 행위라며 법원이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에서 오는 30일 관련 청문회가 예고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청부 민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국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 동부 연안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후속 태풍이 닥쳤습니다. 앞서 12호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남부 하이난성 주변에서도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호수의 물을 빨아올리듯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트랙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물론 장수와 안후이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간접 영향을 받은 산둥과 허난까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가을로 성큼 접어들었던 베이징엔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북부 내륙까지 끌고 온 탓에 낮 최고 기온이 또 올라 섭씨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부 연안엔 14호 태풍 플라산이 들이닥쳤습니다. 괌에서부터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오는 탓에 지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那么受到普拉桑的影响，今明两天，浙江、安徽、江苏、上海等地将会出现中雨或者是暴雨天气。 중국의 하와이로 꼽히는 하이난 서남쪽 해상에선 제15호 태풍 솔릭이 발생했습니다.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12호 태풍 야기 피해가 컸던 중국과 베트남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을 폭염으로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월 하순에 접어드는데도 35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이 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35도 이상이 관측된 가장 늦은 날짜는 지난 1942년 9월 12일. 82년 만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폭염이 나타난 겁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익숙한 도쿄 시민들도 이번 더위만큼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異常な暑さですかね。9月とは思えない暑さですね。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8.3도로 35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60일을 넘어서며 전국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じりじりしてますね。夜も暑いし、朝も暑い。ずっと暑いここ。夏が終わらない。 이처럼 수도권인 간토부터 남부 규슈에 이르기까지 132개 지역에서 35에서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이 같은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는 마치 태풍을 만난 듯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칩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도 40mm를 넘겼습니다. 태풍 14호 등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까지 대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심 주요 도로 등이 침수되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평년보다 길어지는 늦더위와 거듭되는 게릴라성 폭우에 일본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동부 유럽 폭우로 인명피해가 24명으로 늘었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각각 7명, 오스트리아와 체코에서 5명씩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폭우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에 나선 각국은 유럽연합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산불이나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5개 인근 지역에서 소방대가 파견돼 현지 소방당국과 함께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경찰이 달리는 차에 올라타 응급 상황에 빠진 운전자를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매콤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2일 순찰 도중 시속 8km의 속도로 비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옆으로 접근한 경찰이 신호를 보냈지만 운전자는 응답하지 못하다가 얼마 뒤 창문을 내렸고 경찰이 열린 창문을 통해 올라타 차량을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63세 남성으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타이완에 설치됐던 유일한 위안부 피해자 동상이 철거됐다고 교도통신이 타이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위안부 동상은 제1야당인 국민당 관련 단체가 지난 2018년 8월 남부 타이난시에서 세웠지만 동상 설치 부지가 기업에 넘어가면서 철거됐습니다.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가져온 달 뒷면 토양 표본의 특성을 연구한 첫 번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과학원 국가천문대와 창어 6호 프로젝트 설계팀,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 과학저널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 최신호에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달 뒷면 토양은 사장석과 휘석, 유리 등으로 구성됐고 소량의 오르트피록센도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접속 차단 명령을 받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가 사용자들의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렉산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현지 시간 19일 중개 서버를 이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X에 하루 500만 헤알, 우리 돈으로 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술이 덜 깬 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덜컹하며 크게 밀려납니다.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길 한쪽에는 버스 문이 휘어진 채 방치돼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벌어진 사고로 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그리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빼냈거든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하는 숙취운전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 음주 측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겠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규정에 맞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교정시설이던 대구교도소가 지난해 새 청사를 지어 자리를 옮겼는데요.
옛 교도소는 10달 넘게 철거 없이 방치돼 있는데 그나마 예정됐던 개발 계획마저 무산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법무부 마크를 단 버스 여러 대가 교도소 문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새청사로 옮기면서 재소자 2,200여 명을 이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났지만 교도소 주변 모습은 예정 그대로입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철거는커녕 안에 있는 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했습니다. 높이 2m가 넘는 담장에는 이렇게 녹슨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너머로는 폐허가 된 교도소 건물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여기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사는 민가가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1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가 폐건물로 가득한 채 방치된 겁니다. 주민들은 해가 지면 행인조차 찾기 어렵고 해충과 짐승이 들끓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지금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없고 슬럼화 비슷하게 돼가니까 통행하는 도로도 막아놓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나오기가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교도소 지금 옮겨간 뒤에 옮겨가기 전부터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구시와 달성군청은 이곳에 국립근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보이며 계획은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달성군은 담장 주변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중앙정부의 빠른 개발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청년 자립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잡아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우리 화원이 그래서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생각이고 특히 50년 넘게 교도소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수익성만 앞세운 아파트 개발보단 서울 양재역의 청년주택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례적인 9월 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농민들은 무더위 속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비닐하우스 안. 장미를 손질하는 농민의 얼굴에서 붉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장미가 광합성을 해야 해서 햇볕을 가릴 수도 없는 노릇. 비닐하우스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바나 장미는 다 크면 60에서 70cm 정도 돼야 하지만 고온 상태가 계속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5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장미가 잘 자라는 적정 온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장미 생육 온도가 한 20도에서 28도 정도 선이어야 되는데 지금도 한낮에는 35, 6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보니까 장미가 생육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경북 청도의 들녘입니다. 농민은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으려고 농약을 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 농사일은 더욱 고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이래 흐르고 조금만 걸어가도 땀이 흐르는데 이런 데는 처음 봐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수확의 계절 가을에도 농민들은 여전히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YTN 김명준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러 제주의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나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도 늦더위는 여전합니다. 해수욕장은 지난달 폐장했지만 여전히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늦더위를 날려봅니다. 특히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해수욕장 좋아해서 여름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안 끝난 느낌이어서 끝나지 않은 여름을 한번 더 즐겨보자 해서 해수욕장을 한번 다시 찾았습니다. 이처럼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으면서 이용객 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 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113만 명에 이릅니다. 103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는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폭염 일수는 곳에 따라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41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70일을 넘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금년도에 그 파라솔 가격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적적 가격을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거침없는 카리스마와 유연한 전술로 K리그 인기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이정효 감독이 아시아 무대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려 7골을 넣고도 정색을 하는 표정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단 14년 역사상 처음 밟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광주FC는 1분 만에 골망을 흔들며 대승을 예감했습니다. 추석날 큰 보름달 밑에서 광주는 무려 7골을 퍼부으며 일본 요코하마를 침몰시켰습니다. 본선을 밟으면서 이미 확보한 80만 달러에 승리 보너스 10만 달러를 추가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 넉넉한 한가위 선물을 받았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번쩍 포효한 이정효 감독. 하지만 그보다 눈길을 끈 건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웃음기는커녕 정색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7골을 넣은 팀 감독의 표정입니다. 지난해 대회 준우승팀을 완벽하게 잡고도 이정효 감독은 3골이나 줘 화가 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도 정색하기는 이정효 감독 전매 특허인데 전술을 놓치거나 실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비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시도하나 실수해. 괜찮아, 뭐라 말할 테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 공격적으로 더 해야 쟤네가 더 힘들어. 수비 안 하실 거야? 공격 안 하실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그냥 하나 밀어붙이라고, 알았지? 승리를 향한 열정과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이 감독은 지난해 연봉 꼴찌팀 광주를 3위까지 이끌었고 올해도 닭공축구라는 확실한 색깔로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엄지성이 잉글랜드에 진출하고 지난해 이순민, 올해 정호연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선수 육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있는 선수 있어? 없어. 그냥 만만해 우리가. 그냥 미친놈처럼 축구에 미쳐야 돼 다. 미쳐야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진심을 가득 담아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이정효 감독의 라커룸 연설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는 가운데 광주는 이번 주말 제주를 안방으로 불러 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설비나 코딩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용역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최근 5년 동안의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전년과 비교해 173% 급증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40.7%로 가장 높았고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 23.5%,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당 행위가 9%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내년 4월 8년 만에 내한해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콜드플레이는 공식 SNS를 통해 내년 4월 16일과 18일, 19일, 2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한국 무대에 서는 건 지난 2017년 월드투어 이후 이번이 2번째로 앞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첫 내한 공연에는 10만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이후로 내놓는 새로운 영화 미키 세븐틴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SF 소설 미키 세븐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얼음으로 뒤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 인간 이야기입니다.
미키 70는 설 연휴인 내년 1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배우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2 흥행몰이에 이번 추석 연휴 관객 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 수는 466만 명으로 지난해 연휴 기간 311만 명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지난 13일 개봉한 베테랑2는 연휴 기간에만 393만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